매주 목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의원님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후 청취자 여러분. 저는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오포 1동, 2동, 또 신현동, 능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원 오창준입니다. 네, 오포 1동, 2동, 신현동, 능평동. 그렇게 광주시요. 이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도농복합지역? 아니면 신도시? 대표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도농복합 지역이 맞고요. 네. 경기도 광주시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접경 도시로 이제 분당, 그러니까 성남시랑 그다음에 이제 용인 네. 이 두 도시를 이제 접하고 있는 도농복합 도시. 오포가 신도시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오포는 신도시는 아니고요. 이제 예전에 제가 딱 임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오포읍이었는데, 네. 이제 임기 시작하고 몇 달 안 있다가 이제 4가지 동으로 현재 분동이 돼서. 예, 아니 여기 오포 아파트 분양하는 광고를 본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는데. 이제 그 오포 중에서도 이제 북쪽에 오포의 위쪽에 보면 네. 이제 광주에 이제 태전동이랑 붙어 있는 지역에 이제 법정동으로 고산동이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의 일부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태전 고산지구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예. 거기가 이제 오포라는 지명으로 좀 분양되고 있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도농복합 지역이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새로 아파트 분양하는 곳도 있고. 그 오창준 의원님께서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 의정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어요.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조례안 대표 발의를 하셨고요.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에 또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우수 의정 대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장애인 학생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하니까 정말 그것도 필요했겠구나 하는 게 좀 뒤늦게 느껴지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민생 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사실 제가 정치 입문하면서부터 많은 관심을 두기도 했고, 또 사실 제 정치하면서 목표가 누구나 이제 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좀 꿈을 잃지 않고 꿈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게 제 또 정치 목표였거든요. 네. 이제 뭐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좀 막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좀 있었어요. 좀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로도 이렇게 수급도 해보고 뭐 이런 네.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복지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기는 하다.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먹고 살 수는 있게 또 해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이런 나라의 혜택을 받은 만큼 또 나라의 일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을 더 챙기고, 사람들이 이런 저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좀 나라가 정말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국가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사실 마음이 제일 크거든요. 정치를 하는 계기가 된 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민생 복지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사실 그 장애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요건 뭘까요? 그게 이제 내용상으로는 이제 장애인 교원들에 대한 복지를 조금 증대시키는 내용인데, 기존에 이제 중증 장애인들에게만 어떻게 보면 그런 복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간 거에 대해서 그 폭을 이제 경증 장애인 교원들도 이제 좀 복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이제 주된 골자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걸 발의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2003년도 한 7월 정도 되는데, 그때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서희초등학교 관련해서 이제 교사분이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그 비슷한 시기에 또 경기도의 그 한 학교에서 이제 특수학급 대상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고소가 있었던 좀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들도 공론화되면서 한참 그 이제 그런 교사들에 대한 그런 교권과
또 이제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그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게 정치권에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들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사무실로 이제 왔어요. 제 네. 의원실로.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본인이 이제 경기도에 근무하시는 장애인 교원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좋다고 한번 만나 뵙고 얘기 들어보겠다고 해서 한번 또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 그때 이제 지체 장애를 앓고 계시는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제 그 분들이 그 학교에 근무하시면서 뭐 어떤 점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힘들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수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전체적인 교권 뭐 이런 부분에만 좀 관심이 있었지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어차피 그것들은 워낙 대중적인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많이 주시니까 그렇다면 나는 조금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과 얘기 나누면서 필요한 부분들 얘기 듣고 이러면서 그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직접 그러면 의원님한테 전화가 왔던 거네요. 예. 그런 게 또 정치 활동하면서 느끼는 보람일 텐데 제가 여기서 문득 궁금한 게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장애인 교원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많이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교원의 비율을 따지면 한 0.1%도 안 될 아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장애인 교원분들이 학교에서 그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수학교에서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되기 전에는 비장애인이었는데 교직에 계시다가 다쳐서 장애인이 되신 분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니요. 원래부터 장애인 교원도 이렇게 정당하게 채용이 되도록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 그러니까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네. 뭐 교직 생활 하시다가 장애를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네. 이제 중증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임용되실 때부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임용되신 분들도 꽤 계시죠. 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네요. 왜냐면 저랑 가까운 선배 아들이 시각장애인인데 네. 영어교육과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심 교원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고시를 통과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불편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했는데 딱 의원님이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 이거를 냈다고 하셔서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린 비장애인이니까 뭐가 차별이고 불편함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 장애인 교원분들의 불편함과 차별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장애 유형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 장애인 교원분들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뭐 장비들이 있어요. 네, 뭐 네. 예를 들어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 경우에는 뭐 보조공학기기로 뭐 보청기라든지 뭐 확대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실 수 있고 또 뭐 시각 장애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 이제 화면을 읽어주는 뭐 텍스트 리더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보조해주는 인력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화면에다가 판서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전자 칠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화면에 스크린 띄워줄 수 있는 프로젝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학교 자체 운영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 행정실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학교 운영비가 뭐 언제나 남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따뜻한 그렇죠. 상황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분들한테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힘들죠. 네. 네. 또 누군가는 또 다른 시선들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에게 특별 취급을 해주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시선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데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뭐 그런 불편함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요즘 지어진 학교들은 사실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필수 시설인데 그렇죠. 아직
그 이제 예전에 지어졌던 학교들 중에서 보급이 안 된 뭐 학교들도 있어요. 계단 있고, 예. 네, 턱 있고 뭐 이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이제 움직이시는데 불편하거나 뭐 네. 당장 뭐 교문 들어갈 때도 교문에 턱이 있어서 좀 걸려서 힘들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요. 근데 저희도 예전에 무장의 여행을 취재하고 책을 쓰고 무장의 여행 전문가이신 그 전윤선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이제 이게 다니기가 좀 불편했어요. 이렇게 무장애로 설계된 건물이 아니다 네. 보니까 그리고 폭염이나 한파에도 사실 장애인분들이 훨씬 더 불편할 수 있는데 그 학교에서 겪는 건 그렇겠네요. 정말 예산 문제, 기기, 수업 보조 도구 네, 이런 게 그런 간단한 거 그런 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직업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더 좀 와닿는 것 같고 네. 사실 되게 제가 뭐 마음 아프게 느꼈던 얘기가 뭐였냐면 약간 청각 장애를 가진 선생님이셨는데 학교에서 회의를 이제 선생님들끼리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면, 그러니까 말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입 모양을 보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사실 그분들이 뭐 의도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선생님들끼리 뭐 빨리 회의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신경을 어떻게 보면 못 쓰신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되게 그런 부분에 소외감을 느끼셔서 어떻게 보면 그 좀 상민가 말하면 막 따돌림을 당하는 느낌도 받는다. 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거 보고 되게 이게 뭐 그런 시설적인 부분들도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저희 그 사회 공동체 간에 그런 인식 개선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매주 목요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광주 오포 1, 2동, 신현동, 능평동 저희 지역구 항상 강조해드립니다. 오창준 의원님과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민생의회 오창준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광주 오포 1, 2동, 신현동, 능평동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역에는 어떻게 복지시설이 잘 갖춰진 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광주시 내에서 약간 외곽에 있어요. 시의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네네. 이제 다른 시와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용인 성남 분당.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손길이 조금 미비한 부분도 약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계획 도시형으로 이렇게 큰 어떤 도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진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막 조그만 뭐 이렇게 소규모 빌라라든지 이런 주거 환경이 좀 구성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SOC나 뭐 그런 복지시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네. 그 장애인 학급이나 이 교육 같은 건 좀 있나요? 지역구에? 광주시에는 사실 특수학교는 되게 많아요. 제 지역구에는 마침 없긴 한데 네. 광주시에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특수학교가 아하.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의원님 또 여러 가지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정말 사실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오창준 의원님이 굉장히 젊으세요.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뭐 보이는 라디오로 못 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93년생이세요. 그러면 지역을 다니면은 지역민들이 의원님한테 막 이런저런 민원을 편하게 얘기를 하시나요?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떠세요? 그래도 민원인으로 만날 때는 네. 되게 불편하신 부분들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의원님으로 믿고. 네, 이제 의원으로 만나다 보니까 아하. 다만 이제 조금 뭐 사적인 얘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덜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것까지는 세대 다 안 차이가 좀 있다 털어놓는. 보니 아, 그래도 젊은 의원님이 또 이렇게 발로 뛰면서 지역구에서 움직이면은 또 연세가 있는 유권자분들이 더 든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뛴다 하면서. 느끼시는 어떤 지역구 주민들의 요즘 공통적으로 듣는 민원이나 어려워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들어서 많이 부쩍 든 얘기는 아무래도 경제 이제 얘기가 많이 먹고 사는 게 어렵죠, 먹고 사는 게 요즘. 워낙 경제가 어렵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사실 임기 초만 하더라도
사실 뭐 교통 인프라, 뭐 교육 인프라 이런 부족했던 저희 복지 시설이나 뭐 이런 시설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요즘 들어서는 이제 경제가 힘드니까 뭐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뭐 도움이 뭐가 있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피부로 느끼시겠어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거를 사람들이 지금 먹고 네. 사는 문제가 크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아니면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민생 정책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정치권에서 많이 논의되는 게 이제 막 어떤 지원금이나 뭐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뭐 정책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사실 예전에도 뭐 코로나 시절에도 이렇게 많이 지원금 나가고 했는데 이게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그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 마중물의 역할을 그 투자된 금액 대비해서 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약간 소비되는 방향성도 좀 이렇게 특정으로 좀 한정이 되고 또 그냥 원래 나가야 될 고정 지출을 그냥 대체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사용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소비가 증대되지 않는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줘도 소비가 안 된다면 네, 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 막 그 이자도 좀 만기도 연장해주고 네, 좀 네. 이자 면제도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안 그래도 또 이제 고물가 고이자 뭐 요 시대다 고금리 네. 시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좀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필요하다. 않을까. 좀 자영업자분들. 네. 아, 의원님 그 화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럼 네. 화학자가 되려고 대학을 가셨던 건데 지금 이제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시게 됐을까요?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꿈이 이제 과학자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대학까지 그렇게 전공을 딱 정해서 갔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딱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하면서 이제 연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뭐 어렵죠. 대학원 공부. 시간적으로도 네. 굉장히 막 하루에 12시간씩 뭐 연구실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뭐 평균적으로 있고 네. 막 밤새는 날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몸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그 당시 연구가 막 되게 진행이 좀 막 안 됐어요. 안 되고. 한창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좀 이렇게 번아웃 같은 게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좀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조금 지도 교수님과 좀 상담도 좀 하고 어떻게 좀 고민을 해서 좀 휴학을 해볼까 하는 와중에 근데 이제 마냥 쉴 수는 없잖아요. 네, 또 네. 이제 경제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일이 아니면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좀 뭐 좋게 말하면은 주변에 관심이 많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되게 남들한테 좀 관심 많고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좀 하고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뭘 하지 고민했다가 이제 그럼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해보면 어떠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무엇보다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직업이니까 굉장히 네. 보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 뭐 힘들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서 그 장점만 보고서 사실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그냥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물론 그 과정이 이렇게 뭐 다양하게 힘든 일도 있고 뭐 이럴 줄은 몰랐지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지만, 네. 그래서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정치인이 가지는 장점 그거 하나만 보고 사실 정치에 좀 발을 들였던 것 같아요. 주변에 현실적으로 빨리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고. 누가 그러면 어느 분이 의원님한테 야, 정치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고 권했을까요? 사실 제가 한 초등학교 때부터 네. 저희 아버님이 되게 저를 정치를 이렇게 하고 싶으시던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생각을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던. 되게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예. 제가 정말 그 한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매번 거절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 할 생각이 없다. 저는 과학이 좋고 그냥 연구자 생활해서 이렇게 뭐 교수든지 뭐 어디 연구원에 들어가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한 10년 넘게 거절을 해왔는데 아버님한테. 네. 예. 근데 정말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 아버님이랑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예. 그럼 이런 방향은 어떤지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그게 딱 이제 그때 와닿더라고요. 정말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 계획이 없다 보니까 원래 꿈꾸고 있던 그 삶에서 약간 방향이 벗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요즘 표현으로 낚였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그 한마디에 아버지한테 낚였다. 그 지금 언변이 굉장히 좋으세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뭐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잘하시긴 하지만 혹시 아버님의 영향이었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냥 이제 뭐 아무래도 제가 어떤 전공이나 이런 게 막 말로 표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전공이 전혀 해보지 아니잖아요. 아니하다 보니까 화학인데. 예. 그냥 타고난 그런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정치를 하자 하고 마음 먹고 도의원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사실 뭐 도의원, 시의원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잘 없었고요. 처음 시작할 네. 때는 그때가 제가 한 21년도 2021년 전반기에 상반기 네. 뭐 그 시기였는데 일단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정당도 선택을 해야 되고 정당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그냥 일단 정당을 먼저 선택을 제 이제 가치관과 맞는 정당을 선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작정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이제 위원실을 찾아갔어요. 이제 지역 위원 저희는 이제 당협위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광주시, 당협위원장이요. 예. 그분을 이제 찾아뵙고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당원을 가입하고 그 지역 활동을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네 이제 도의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는 이제 거의 선거 임박해서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의원님은 갑자기 젊은 사람이 와서 당원이 돼서 활동하겠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렇죠. 사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뭐 정치에 이제 무관심한 이제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네. 젊은 사람이 갑자기 정치하겠다고 오는 경우도 잘 없고 그렇죠. 또 와도 이제 뭐 선거 직전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아르바이트 많고 비슷하게 일하다가 자원봉사 좀 하다가 그래요. 지금 의원님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부대표시고 오창준 의원님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조직본부장이시고 조직본부장. 그래서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 젊은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서 당에서나 의회에서나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경험이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기성 정치인들이 보기에 네.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나쁘게 보시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저런 시각도 있구나. 청년이니까 저렇게 볼 수도 있네.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어떤 발언을 하기에 조금 부담이 덜하다. 그런 장점이 사실 기성 정치인들은 내가 이 발언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네. 저희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이 조금 덜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조금 뭐 실수를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시선들도 많이 가지고 봐주시니까 네. 당내에서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국민의힘 안에서 젊은 당원들이 경기도 의회도 그렇고 경기도당에서 젊은 청년 당원들이 이렇게 수적으로 많지 않은 상태에서 더 주목받고 더 배려받는 측면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는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선거 때만 하더라도 네. 이제 청년 가산점, 뭐 여성 가산점처럼 이렇게 청년들한테도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들은 다 주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그 당시에 양당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양당에서 정말 그 청년들의 관심을 많이 가졌고 청년 정치인들이 좀 활동을 하기를 원했다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의도에 부합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을 많이 받은 입장이죠. 그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런 에피소드 있었을까요? 이런 얘기 내가 하니까 굉장히 주목하더라. 뭔가 의회에서나
지역구에서나 당에서나 뭔가 의원님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면 놓쳤던 무언가를 제안한 적이 있었는지 뭐 그런 에피소드가 맞나요? 많지는 않은데 이제 가끔씩 좀 과격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제 당의 대응책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길어졌던 그런 회의나 이런 거에 지쳤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아예 극단적으로 가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못 드려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근데 사실 저는 되게 그냥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길어져서 힘들어서 그렇게 그냥 한 얘기를 얘기인데. 했는데 그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차라리 양극단으로 이게 가는 게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강경책을 제안했을 네. 때, 예. 그 의회에 들어가시면서 경기도 의회에 뭔가 아까 복지에 관심 많은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이건 내가 꼭 해야겠다 하고 다짐하고 공언한 공약이 혹시 있었을까요? 이제 지역구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사실 요즘 뭐 저출산이다 이래서 뭐 잘 완화받을 수는 있는데 청취자분들께서 네. 저희 광주 지역이 되게 학급이 과밀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뭐 중고등학교들이 특히 제 지역구 그 당시 여포읍일 시절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희 동네에. 광주시의 고등학교가 그 당시 뭐 9개, 10개 이렇게 있는데 네. 저희 동네는 하나도 없었다 보니까 다 원거리 통학을 이렇게 멀리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들이 니즈가 굉장히 강해서 어떻게든 고등학교 하나는 이렇게 확정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부분들이 일이 잘 진행이 돼서 이제 내년도 이제 3월에 개교 예정으로 지금 이제 고등학교가 지역구에 네. 고등학교가 생기나요? 어떤 고등학교? 지금 이제 이름이 이제 오포 고등학교로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확정은 아니고 가칭으로 오포 고등학교로 지금 이제 설립이 예정이 돼 있고 거기도 특수학급이 있을까요? 예, 물론 특수학급이 준비돼 있고요. 네. 세계학급으로 지금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오늘 93년생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질문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기후가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후 문제를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당면한 이야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나중 일이라고 언제나 생각을 하고 넘겨왔는데 네. 지금 요즘 뭐 날씨나 이런 것들만 봐도 되게 빨리 다가왔구나. 그런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들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사실 지금 뭐 정책적으로는 뭐 탄소 중립에 관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정책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다가 추가적으로는 그 이제 당면한 기후 변화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뭐 폭설이 온다든지 이런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재난이 올 때에 대한 대비책과 또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적응 기술,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기술에 대한 좀 투자가 국가적으로나 뭐 지역에서도 좀 필요하다. 것 같아요. 그래요. 재난 대응과 기후 위기 적응 기술 이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오늘 청취자분들께 항상 제가 뭐 이렇게 방송 나올 때마다 뭐 드리는 말씀이 그냥 저희 정치인들이 항상 뭐 이렇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 하고 이렇게 어차피 지키지 않을 얘기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언제나 좀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최대한 그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렇게 뱉은 말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항상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경기도민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준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를 비롯해서 여러 복지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또 제안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라고 생각하는 오늘의 기후에서는 오창준 의원님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을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